국토교통부는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 등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입니다. 혁신위는 이번에 케이블을 통한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교환해 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게 해 배터리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해당 규제 특례는 현대차기아와 현대차그룹에서 분사한 전기차 솔루션 전문 기업인 피트인 전기차 개조업체 JM웨이브가 신청했습니다. 또 현대차가 신청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택시 서비스도 이번에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습니다.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맞춤형 동행 서비스도 함께 특례 지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규제는 성일렌트카, 서로돌봄, 다운동행케어, SOS가 신청했습니다. 혁신위는 오토바이 배달통에 발광다이오드, 액정 표시장치 광고판을 부착해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도 규제 특례를 지정했습니다. 단 화면 밝기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걸고 안전성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일렌트카가 신청한 택배차 사고 고장 시 화물차 대여 서비스와 솔버사피엔스가 신청한 중고차 최대 2년 장기 렌트 플랫폼 서비스 역시 규제 특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한국공항공사의 인공지능 기반 위해물품 탐지 보안 검색 시스템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카드 데이터 민간 개방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특례도 부여됐습니다. 기존에는 교통카드 데이터를 공공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안전하게 관리 개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면 민간에도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영필 국토부 모빌리티 자동차국장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수 있는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특례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는 17일 임금단체 협약 본교섭을 다시 시작합니다. 전삼노 집행부는 지난 10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오는 17일 삼성전자 5개 노조 대표와 사측 교섭위원 간 상견례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7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15일에 먼저 실무 교섭을 제언했으며 교섭 안건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임단협 본교섭은 격주 일정으로 월요일에는 임금 협상을, 매주 수요일 단체 협약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전삼노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마치고 지난 8일 노사 실무교섭을 통해 교섭 일정을 정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앞서 체결하지 못했던 2023에서 2024년 임단협에 더해 2025 임단협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 대한민국 스마트폰 게임을 대표했던 애니팡이 애니팡 매치라이크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는 기존 애니팡이 가지고 있는 퍼즐 요소의 RPG 장르와 로그라이크 요소를 접목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이런 방향성이 시장에 먹힐지는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애니팡 매치라이크는 출시 직후인 지난달 10일 한국 플레이스토어 인기 게임 1위에 올랐지만 현재는 상위권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앞서 애니팡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현재보다 현저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 출시한 지 단 74일 만에 다운로드 수 2천만 건을 달성했습니다. 최전성기 시절 하루 이용자 수 700만 명에 달할 만큼 크게 성공했던 명실상부 1세대 스마트폰 게임의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를 꾀한 신작 애니팡 매치라이크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평은 너무 뛰어났고 아우는 생각보다 금방 인기를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니팡 매치라이크는 기존 유저에게 익숙한 캐릭터인 애니, 헌터, 레오 등 애니팡 프렌즈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퍼즐을 풀고 몬스터를 처치해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얻은 장비와 재화를 통해 캐릭터를 강화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새롭게 장르를 융합한 만큼 기존과는 다른 재미있는 장점으로 다가왔지만 부족한 부분 역시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애니팡 매치라이크가 가진 차별점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퍼즐 게임에서 등장하는 특수 타일의 활용법입니다. 가로와 세로 혹은 십자, 넓은 범위를 한 번에 터뜨릴 수 있는 범위형 특수 타일은 기존 퍼즐 게임에서는 생성된 위치에서 양옆과 위아래 한 칸 정도를 움직이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퍼즐 게임을 즐겨본 이용자라면 이 같은 경우 때문에 기껏 특수 타일을 생성하는데 성공하고도 시원하지 못하게 플레이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애니팡 매치라이크에서는 특수 타일을 꽤 넓은 범위로 이동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퍼즐 맵에 존재하는 몬스터를 효과적으로 처치하기 위해서 마련한 시스템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플레이가 시원시원해져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퍼즐 게임 장르는 타일을 얼마나 화려하게 부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애니팡 매치라이크는 정해진 타일을 다 부수는 것이 아닌 퍼즐 맵에 존재하는 몬스터를 타격해 처치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타일을 부수는 액션보다는 몬스터를 타격하는 맛에 중점을 뒀습니다. 특수 타일을 활용한 공격은 말할 것도 없으며 턴이 종료할 때마다 화면 상단에 위치한 캐릭터가 적을 공격하는 연출도 괜찮은 편입니다. 단점을 꼽으라면 난데없이 시작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슬라임의 형체와 진행하는 튜토리얼과 초반부 스토리입니다. 애니팡 매치라이크는 게임을 실행하자마자 아무런 개연도 없이 대뜸 거대한 보스와 튜토리얼을 진행하게 됩니다. 퍼즐 맵 안에 몬스터가 자리를 차지한 게임의 기본 형식과는 다른 방식이기에 대뜸 뭐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나마 튜토리얼은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을 설명해야 하기에 이런저런 설명이 자막으로 나왔지만 게임의 전반적인 맥락을 담당하는 초반 스토리는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더빙과 자막도 없이 단순한 그림으로만 상황을 설명하는데 몬스터가 마을을 침공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기초적인 스토리를 받쳐줄 만한 설정에 대한 설명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장비 강화나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상점 탭과 스테이지 진행 중 레벨업을 통해 강화 효과를 선택하는 방식은 타사에서 출시해 인기를 끌었던 게임 탕탕 특공대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각성 조합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해 차별점을 꾀하기는 했습니다. 현재 퍼즐 게임 시장은 완전한 레드오션 상태입니다. NC의 퍼즈업도 플레이 당시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금방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니팡 매치라이크 역시 퍼즐 게임 장르인 이상 큰 매출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실제 게임 내 과금 시스템도 이용자들로부터 답답함을 느끼게 만들어 소액씩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종류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과금 모델은 게임이 크게 흥행해 이용자가 상당히 많을 경우에나 유효합니다. 리뷰를 작성하는 위메이드 플레이의 애니팡 매치라이크는 모바일 인덱스 순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태며 플레이스토어 1위 자리는 자사의 다른 퍼즐 게임 애니팡 머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메이드 플레이가 애니팡을 다른 요소와 결합한 도전은 꽤나 괜찮은 발상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퍼즐 장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장르와 융합한 만큼 색다른 재미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인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 펄어비스가 검은 사막의 주요 개발 상황을 공유하는 개발자 코멘터리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장재석 주재상 게임 디자인 실장은 현재 준비 중인 주요 콘텐츠와 함께 앞으로의 검은 사막 업데이트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펄어비스는 해당 영상을 통해 오는 8일 글로벌 출시 예정인 도사각성의 특징과 전투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도사각성은 올해 7월에 선보인 도사 클래스의 각성 버전입니다. 도술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음향호행을 기본으로 디자인했습니다. 도사 전승이 음향의 개념에 집중했다면 도사각성은 오행을 중심으로 주술사적인 면모를 더욱 부각했습니다. 오행을 이루는 나무, 불, 흙, 새, 물 총 5가지 원소를 활용한 전투 기술들을 지닌 것이 특징입니다. 모험가들은 개발자 코멘터리 영상을 통해 도사각성이 지닌 특색 있는 전투 액션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사각성이 사용하는 기술로 상생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나무 속성 기술을 사용한 후 불 속성 기술 사용 시 불기운이 증폭돼 더욱 강력한 공격을 가하는 형태입니다. 모험가들의 피드백을 수렴해 거점전 진행 방식의 선택지를 늘려 접근성도 높였습니다. 무제한 점령전에서 승리를 거둔 성주 길드가 각 영지의 거점전 진행 방식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체를 빼앗거나 지키는 중립 성체 방식과 성체를 전략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영토 분쟁 방식 두 가지입니다. 원활한 거점전 진행을 위해 성체의 위치 보완 등 디테일 요소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신규 액세서리 카라자드를 소개했습니다. 검은 사막 최고 등급인 데보레카 액세서리의 강화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기존의 가치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기획했습니다. 강력한 능력을 보유한 액세서리지만 강화 방법은 군악무기 강화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강화 실패 시 액세서리가 파괴되지 않으며 환단계까지 강화가 가능합니다. 카라자드는 착용 시 전용 수정 슬롯이 열리며 수정을 통해 적중력, 피해 감소 등을 비롯한 특화된 능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침의 나라 내 위치한 사냥터 등장도 예고했습니다. 도깨비 숲, 홍림채를 먼저 선보일 예정이며 이후 금돼지굴, 고운마루까지 총 4곳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기존 방식을 뛰어넘어 최초의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 LG의 미래에 기록될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G그룹은 구 회장이 전날 경기 이천 LG 인하원에서 열린 사장단 워크숍에서 지금의 LG는 세계 최초가 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 온 결과라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구 회장은 모두가 백색가전의 한계를 말했지만 우리는 5% 개선이 아닌 30% 혁신 성장을 목표로 세워 글로벌 가전시장을 선도하는 1등 브랜드를 만들었고 사업 철수 이야기까지 있었던 배터리는 세계 최초 전기차 배터리를 양산하며 전기차 시대의 변곡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미국 식품의약품청 신약 승인을 최초로 해내며 LG뿐만 아니라 한국 신약 산업 기반을 높이기도 했다며 차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전적인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는 구 회장을 비롯해 계열사 최고 경영자, 사업본부장 등 그룹 최고 경영진 40여 명이 모여 위기감이 커지는 경영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차별적 고객가치 실행 가속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조주환 LG전자 CEO는 이 자리에서 지난 3년간 LG전자가 추진한 고객중심 경영체계 사례를 공유하며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내용도 공유했습니다. LG 최고 경영진은 전자업계만이 아닌 그룹 내 대부분의 사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개선 수준에서 벗어나 더 높은 도전적 목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LG 측은 차별적 고객가치가 사업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고객중심 기업이 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 실행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LG 최고 경영진은 계열사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고객 경험을 혁신한 사례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례 등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내부 데이터 분석 챗봇 등 일하는 방식의 혁신, AI 기반 제조 공정 이상 감지 제어 시스템, 세계 최초로 100% 재활용이 가능한 단일 폴리에틸렌 식음료 포장재 개발 사례,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설비 통합 등 제조 공정 혁신 등 40여 개 계열사의 혁신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경영진은 차량 내 AI 수행비서가 주행 환경에 맞춰 차량 내부를 제어하는 공감지능, 모빌리티 AI 경험을 체험하고 AI가 통화 내용을 요약하고 일정을 제안하는 AI 기반 통화 서비스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미래 준비를 위한 ABC 분야가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내며 구현되고 있는지도 점검했습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 네이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중동 총괄 법인을 설립합니다. 총괄 법인은 중동 지역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며 수장으로는 최선주 네이버 대회 ESG 정책 대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연내 사우디아라비아의 중동 총괄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이를 통해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총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가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RHQ 프로그램에도 참여합니다. 신규 법인의 대표로는 채 대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채 대표는 그간 네이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 수주 등의 성과를 올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네이버 클라우드 네이버랩스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로부터 국가 차원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5년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3차원 모델링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이버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를 비롯해 매니다, 제다, 담맘, 메카 등 5개 도시를 디지털 공간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디지털 트윈 사업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개별 사업 단위별 합작법인인 JV 설립과 소버린 AI 구축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V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의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와 국립주택공사 등과 함께 구성하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소버린 AI에 대해 네이버는 팀 네이버의 기술 기반 B2B 사업이 중동 지역에서 먼저 글로벌 외연을 넓혀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는 지난 12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한 글로벌 AI 서밋 2024에 참가해 사우디아라비아의 AI 분야를 주관하는 정부 기관 데이터 인공지능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와 SDAIA는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로봇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입니다.
네이버가 이처럼 중동 지역에 전진기지를 올리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해당 지역 국가들이 AI 등 첨단 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경제 매체인 CNBC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의 지난해 AI 기업 투자 금액은 전년보다 5배 증가했습니다. 실제 UAE 국영펀드인 MGX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자금 조달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자금 조달을 마치면 오픈AI의 기업 가치는 약 1,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외에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데이터 센터 등 AI 인프라 조성을 위해 약 1,00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UAE의 또 다른 국영펀드인 무바달라는 오픈AI의 경쟁사인 엔스로픽에 투자했습니다. 무바달라는 지난 4년간 AI 거래만 8건을 성사시킬 정도로 활발한 벤처 투자 회사입니다. 더불어 카타르 투자청은 AI 기업인 데이터브릭스에 투자했으며 사우디 역시 유명 VC펀드와 함께 10개가 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이처럼 AI를 포함한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현재 산업의 중심이 되는 석유 관련 산업을 AI 등 첨단 기술로 옮기기 위해서로 풀이됩니다. 네이버 측은 중동 국가들이 첨단 산업 분야에 투자를 늘린 것이 중동 지역 사업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첫삽을 떠봐야 알겠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 SK텔레콤이 선보인 AI 비서 서비스 에이닥과 LG유플러스가 공개한 익시오에 이어 KT도 AI 통화비서 서비스 개발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이통 3사 간 AI 비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AI 비서 서비스인 익시오를 내달 출시합니다. LG유플러스는 이를 홍보하기 위해 연예인 차은우 씨와 함께 사전 알림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벤트는 오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진행합니다. LG유플러스가 선보이는 익시오는 AI 기반 통화녹음 서비스 등을 무기로 내세운 통화비서 서비스입니다. 아이폰 통화녹음과 요약, 전화 대신 받기, 보이는 전화,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 등을 갖췄습니다. 이 중 전화 대신 받기와 보이는 전화는 기존 출시한 통화비서 앱에서는 볼 수 없던 새로운 기능입니다. 전화 대신 받기 기능은 통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AI가 전화를 대신 받아 통화 내용을 기록해줍니다. LG유플러스의 익시오는 출시 이후 SK텔레콤의 에이닥과 전면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AI 통화비서인 에이닷을 정식으로 출시했으며 그동안 국내에서 불가능했던 아이폰 통화녹음 기능을 무기로 앞세워 누적 가입자 500만 명을 돌파한 명실상부 AI 통화비서계의 선두주자입니다. 현재 SK텔레콤은 에이닷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멀티거대 언어 모델 에이전트와 다양한 AI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KT 역시 AI 통화비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통 3사가 본격적으로 AI 비서 서비스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T의 AI 통화비서 서비스는 아직 구체화된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는 AI 기능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통화비서 앱을 통해 아이폰 통화 녹음이 가능해지자 KT 역시 아이폰을 사용하는 가입자 이탈을 우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T 관계자는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지난 3월부터 랑톡을 통해 통화비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교사용 AI 통화 리포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화 내용 텍스트 변환과 감정 분석, 통화 내용 요약, 통화 녹음 등 기존 AI 통화비서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더해 교사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학생이나 학부모와 소통을 가능하게 해 차별점을 뒀습니다. KT가 AI 통화비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출시하게 되면 이통 3사의 AI 비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비서 정도로 시작했던 이 통사의 AI 비서 서비스는 현재 단순한 통화 녹음과 요약 등을 넘어 이용자 편의에 더 초점을 맞춘 상태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나만의 AI 개인 비서, LG유플러스는 마이 포켓 AI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이 공식적으로 KT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정부가 이번 최대 주주 변경이 공익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성심사위는 이번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성심사위는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이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점, 현대차그룹의 KT 주식 보유는 투자 목적으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론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앞서 올해 3월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KT는 지난 4월 19일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 르노코리아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임금 협상 과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자 전면 파업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부터 부분 파업을 진행한 르노코리아 노조는 이날 전면 파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앞서 르노코리아 노사는 기본급 73,000원을 인상하고 그랑콜레오스 신차 출시에 따른 경력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1,853명이 참여한 찬반 투표 결과 64.8%가 반대표를 내며 협상이 불발됐습니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자 르노코리아 노조는 지난 10일 대의원 대회를 열고 부분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부분 파업은 같은 날 야간 조부터 시작됐으며 현재는 전면 파업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사측은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공장 가동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근무를 신청한 임직원들을 생산 라인에 재배치하면서 부분 생산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르노코리아는 이 기간 생산되는 차량에 대해 더욱 철저히 검수를 진행해 생산 품질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도 고객에게 원활하게 신차를 인도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모든 임직원이 신차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조와의 협상 테이블도 계속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 서비스가 검은 사막 시즌 서버를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즌은 일반 서버에 비해 10배 빠른 성장이 가능한 이벤트 서버로 10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시즌 오픈과 함께 전체 모험가에게 시즌 캐릭터 이용권 한 장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모험가는 시즌 캐릭터를 생성해 다양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즌 이벤트 기간 동안 생성한 시즌 캐릭터가 60레벨 달성 시 찬란한 시작의 상자를 받습니다. 찬란한 시작의 상자 개봉 시 파트리지오의 회중시계, 우두머리 주무기 상자, 카포티아 목걸이, 허리띠, 반지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트리지오의 회중시계는 모험가가 보유 중인 25레벨 이하의 일반 캐릭터를 즉시 61레벨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시즌 캐릭터 졸업 후 단계의 액세서리를 동단계로 확정 강화 시 필요한 금음달 연금 촉매제와 블랙스톤, 마력의 파편, 요나의 파편 재료의 수를 완화했습니다. 모험가는 초승달 수호자의 반지, 나크의 귀장식, 툰그라드 귀걸이 동단계 확정 강화 시보다 적은 양으로 강화가 가능합니다. 시즌 패스 보상으로 맙팩 명마를 추가했습니다. 마패를 사용해 측면 이동 기술을 포함 5개 준마 기술을 보유한 8세대 황금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검은 사막 보물 아이템 중 하나인 오네트 오도어의 정령수 제작 재료, 획득 의뢰 6종을 동시에 진행 가능하도록 개편합니다. 검은 사막 협동형 우두머리 레이드 검은 사당 황해 독편 신규 우두머리 2종 흑봉왕 폐쇄자를 선보였습니다. 흑봉왕은 아침이자 태양을 상징하는 열기를 내뿜는 공격을 가합니다. 토벌 시 도전 난이도에 따라 최대 광대보레카 목걸이를 얻을 수 있으며 재련석과 태초의 불꽃 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폐쇄자는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를 콘셉트로 모험가들에게 더욱 높은 도전 욕구를 자극합니다. 어려운 난이도답게 토벌 시 재련석, 아사달 목걸이, 허리띠 외에도 광대보레카 액세서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험가는 흑봉왕과 폐쇄자의 도전 등급 난이도 성공 시 토벌의 증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토벌의 증표를 5화 교환 가능한 검붉은 불의 기운과 은은한 달의 기운 아이템을 5화 아침의 나라 가구 공방 3단계에서 흑봉왕 조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흑봉왕 조각상 2종은 크고 멋진 외형을 갖추고 있으며 검은 사막 하우징 콘텐츠 장원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추석 연휴를 앞두고 풍성한 이벤트도 준비했다고 사측은 전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게임 접속 시 전투 경험치 500%, 기술 경험치 200%, 아이템 획득 확률 50% 버프를 제공하는 핫타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0월 8일까지 발크스의 조언, 크론석 등을 받을 수 있는 스페셜 접속 보상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격차를 벌이기 위해 차세대 D램 공정에 메모리 업계 최초로 드라이 레지스트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10나노급 6세대 D램의 신기술인 드라이 레지스트를 도입하기 위해 자체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라이 레지스트는 통상적으로 노광 공정 전에 액체 감광액을 사용해야 하는 작업을 대신해 화학 반응으로 웨이퍼 위에 얇은 막을 쌓는 신기술입니다. 공정에 신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액체 PR을 바를 때보다 고르고 얇은 막을 만들 수 있고 초미세 회로를 더욱 정확하게 찍어낼 수 있으며 소재도 덜 낭비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0나노급 6세대 D램을 구성하는 40에서 50개 층에서 1개 회로층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초미세 회로를 찍어내는 극자외선용 PR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드라이 레지스트를 업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한 램리서치와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드라이 레지스트를 양산 단계까지 끌고 올 경우 기존 노광 소재와 반도체 장비 생태계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진호 한양대학교 연구부 총장은 드라이 레지스트에 대해 더 작은 패턴을 높은 품질로 구현할 수 있어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신기술을 10나노급 6세대 D램에 도입하는 것은 반도체 업계에서 삼성전자가 가진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미국에서 개최한 mem콘 2024 학회에서 10나노급 6세대 D램을 연내 양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0나노급 6세대 제품 양산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한 회사는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글로벌 D램 기술 리더십을 지켜나가겠다는 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10나노급 6세대 D램 양산은 SK하이닉스가 한 발 앞선 상태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8월 말 해당 제품의 개발을 완료해 양산 준비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업계 3위인 마이크론도 10나노급 6세대 제품에 처음으로 EUV 노광 공정을 도입한다고 선언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생산성과 기술력을 한 번에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소재와 공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유라이프였습니다. LGU 플러스가 지난 2022년 주파수 추가 할당으로 주파수 효율과 이용 속도 향상 등 실질적인 개선을 이뤘음에도 이번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의 추가 주파수 할당이 없는 것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는 3.4에서 3.42GHz 대역 5G 주파수 폭 20MHz 경쟁 입찰에 지난 2022년 단독 응모했습니다. 이후 LGU 플러스는 주파수를 추가 할당받은 뒤 5G 이동통신 데이터 속도와 품질 개선 등에 집중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기준 다운로드 속도가 전년보다 15%가량 개선됐습니다. 또 가입자당 활용 가능 주파수도 14.5Hz로 이통 3사 중 가장 높아졌습니다. 당시 해당 주파수 대역은 LGU 플러스가 기존에 상용화했던 3.42에서 3.5GHz 대역과 붙어있어 LGU 플러스는 별도의 장비 투자 없이 즉각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추가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SK텔레콤과 KT는 경쟁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정부에게 후속 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추가 주파수 할당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던 LGU 플러스도 SK텔레콤과 KT와 같이 이번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서 추가 주파수 할당을 하지 않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보다 자체 AIX를 활용한 신사업에 더욱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GU 플러스는 지난 3일 용산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U+TV의 익시 기반 IPTV 특화 AI 에이전트인 미디어 에이전트를 IPTV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LGU 플러스는 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초계이나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AIPTV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보였습니다. 미디어 에이전트는 AI 큐레이션, AI 자막, 익시 음성 챗봇 등이 탑재됐습니다. AI 큐레이션을 통해 초계이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AI 자막을 통해 자막을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위치를 옮겨 시청자가 놓치지 않도록 돕습니다. 익시 음성 챗봇은 24시간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줍니다. LGU 플러스는 지난 2018년부터 IPTV에 AI를 적용해왔지만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건 올해부터입니다. LGU 플러스는 올해 초 그로스 리딩 AX 컴퍼니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전략은 AI 전환을 통해 고객의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회사의 새 슬로건입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IPTV에 AI를 접목하는 것도 새로운 전략 연계하기 위해서로 분석됩니다.
정진희 LGU 플러스 미디어 사업 드라이브장은 초계이나 맞춤형 콘텐츠 큐레이션과 편리한 음성 검색 등 고객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한 혁신적인 미디어 서비스를 지속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LGU 플러스는 지난 1일 SM엔터테인먼트와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LGU 플러스와 SM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자체 개발 생성형 AI 익시젠을 활용해 SM의 첫 번째 가상 아티스트 나이비스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정수원 LGU 플러스 컨슈머 부문장은 국내 대표 기획사인 SM과의 협업은 U 플러스 고객을 넘어 글로벌 K-팝 팬들에게도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고 높은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렇듯 LGU 플러스는 당장의 주파수 추가 할당보다는 AI 혁신에 더욱 집중해 가속화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는 지난 1분기 재무 성과와 함께 소비자, 기업 등 부문별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때 LGU 플러스가 AX 컴퍼니로 성장하기 위한 AI 부문의 중점 과제와 초거대 AI 전략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당시 성준현 AI 데이터 프로덕트 담당 상무는 AI 부문 발표를 맡아 전사의 모든 사업과 업무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으로 저대역 미용 주파수인 700, 800MHz 대역 60MHz 폭과 1.8GHz 대역 50MHz 폭이 추가 공급 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KT는 기존의 LTE로 사용 중인 대역과 1.8GHz 유휴 대역이 붙어 있어 확장의 여지가 있지만 대역 확대보다 AICT 전환과 AICC 사업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과기부가 공개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살펴보면 5G 주파수를 기존 3G LTE 재할당과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 5G 추가 공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연구반을 올 하반기부터 가동하고 구체적인 5G 추가 공급 계획은 LTE 재할당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내년 6월로 미뤄졌습니다. KT는 이중 저대역 주파수인 1.8GHz 유휴 대역이 기존에 사용하는 LTE 대역폭과 붙어 있어 확장에 대한 가능성이 열렸지만 회사는 대역폭 확장보다 신사업에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KT는 올해 하반기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AICT 기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AI 클라우드 분야 협업을 강화하고 하반기 한국형 거대 언어 모델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장민 KT 최고 재무관리자는 지난달 9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MS는 글로벌 탑 AI 모델을 보유했고 KT는 국내에서 기업 간 거래 1위 사업자입니다. 양사가 힘을 합치면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제휴를 하게 됐다며 양사는 AI 클라우드 한국형 LLM을 내놓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양사가 제공하려는 서비스 특징은 소버린 AI와 클라우드라며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데이터를 소유, 운영, 통제하도록 확신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는 현재 AICC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KT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AICC 사업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AI 콜센터를 구축하는 구축형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형태로 수주가 늘어나면서 연간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KT의 2분기 연결 기준 AICC,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공간, 에너지 등 5대 성장 사업은 전년 동기보다 10.3%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장 CFO는 BB 사업 중심으로 전반적인 구조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을 합리화하는 선택과 집중,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업이 아니라 수익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KT는 지난 6월 VOC 통합관리 시스템인 AI VOC 포털을 사내에 확대 적용했습니다. 당시 KT는 매달 약 300만 건 정도의 고객 문의와 불편 사항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AI VOC 포털을 활용한 결과 VOC가 전년 대비 약 51% 감소했다며 이번 전사 확대를 통해 VOC 감축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는 이를 더 개선한 넥스트 VOC 포털도 내년 중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지난 2022년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에이센 클라우드를 출시해 중소형업체까지 고객층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에이센 클라우드는 고객센터에 특화된 상품입니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콜 인프라부터 AI 솔루션까지 고객센터 구성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구독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듯 KT는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이 공개된 이후에도 추가적인 주파수 확장을 진행하는 것보다 기존 사업을 AICC로 전환하는 것에 더욱 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장 CFO는 스펙트럼 플랜이 공개되기 이전부터 추가 주파수 할당을 받더라도 아직 5G 주파수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KT 관계자는 KT는 고객이 경영하는 업이 더불어 성공할 수 있도록 AICT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지 않기로 했지만 SK텔레콤을 포함한 이통 3사 모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5G 데이터 트래픽 용량이 부족하지 않고 주파수 확보나 설비에 투자하는 것보다 인공지능 등 신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과기부는 지난 1일 발표한 2024에서 2027년 주파수 계획인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 5G 주파수 추가 할당이 제외됐습니다. 이로 인해 SK텔레콤은 지난 2022년 요청한 5G 3.7GHz 대역 20MHz 폭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하게 됐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게 될 경우 타사보다 주파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가 신사업인 AI 관련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파수 설비 투자보다 AI 관련 투자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5G 가입자 수가 정체되면서 새로운 먹거리인 AI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는 지난 10월 개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지난 3년간 AI 피라미드 전략을 구체화했고 이제는 AI로 수익을 얻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회사를 AI 컴퍼니로 도약시키기 위해 통신과 AI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집중, 통신과 AI 경쟁력 동시 강화, 유연하고 단단한 기업 문화 조성 등 체질 개선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SK텔레콤은 글로벌 통신사 AI 연합인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를 통해 AI 피라미드 전략을 글로벌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엔트로피 오픈 AI 등과 협업해 텔코 거대 언어 모델을 중심으로 AI 추진 엔진을 확보하고 유무선 네트워크를 AI 유무선 인프라로 진화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AI 솔루션을 점차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는 4일 미국 AI 기반 검색 기업인 퍼플렉시티와 한국어 특화 AI 검색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는 12월에는 엔비디아 AI용 반도체를 적용한 데이터 센터를 서울에 열면서 SK그룹 차원의 AI 투자를 진행합니다. 또 SK텔레콤은 기존 사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해 글로벌 무대에서 산업 전반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자사에서 서비스하는 AI 비서 에이닷을 개편했습니다. 개편한 에이닷에는 LLM 기반의 자연스러운 대화 경험, 고객의 일상관리 기능, 뮤직미디어 증권 영화 예매 등 다양한 에이전트를 통한 전문 서비스 이용 경험 강화 등이 적용됐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스펙트럼 플랜에서 주파수 할당이 빠진 것에 대해 회사가 추가 주파수를 요청하던 당시와 지금은 사업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고객 이용 패턴 및 글로벌 통신사 동향 등을 고려해 고객의 체감 품질에 집중하는 네트워크 전략을 검토 중이라며 고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5G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푸유라이프였습니다. SK텔레콤이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 에이닷의 대규모 서비스 개편을 진행했습니다. SKT는 에이닷의 거대 언어 모델 기반 대화형 서비스와 일정 관리 기능 데일리를 출시했으며 음악과 미디어, 증권, 영화 예매 등 영역별 전문 에이전트를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화형 서비스는 퍼플렉시티, 챗GPT, AX 등 다양한 모델을 한데 모은 멀티 LLM 에이전트를 통해 이뤄집니다. 사용자는 목적에 따라 모델을 선택해 답변받을 수 있으며 모델별 답변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당분간 무료로 제공됩니다. 데일리 기능은 에이닷 내 흩어진 캘린더, 할 일, 루틴, 수면 등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고객이 일정과 기록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용자는 음성을 이용해 에이닷에게 말하면 약속과 미팅, 할 일 등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에이닷은 일정 수행 시 날씨나 교통 상황 등을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영역별 특화 에이전트 중 뮤직미디어 에이전트는 해당 영역 관련 양방향 대화와 콘텐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증권 에이전트는 시세 정보와 기업별 실적, 공시 등 주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합니다. 김용훈 SK텔레콤 AI 서비스 사업부장은 에이닷 개편을 통해 진짜 개인 비서와 소통하듯 더 편리하고 자연스러운 대화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고객들의 시간을 절약하고 편의성을 향상해주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유라이프였습니다.
컬어비스가 K게임의 우수성을 알리고 조선과 서울을 배경으로 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등 한류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유시스 2024 한류 엑스포 대상서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은 사막은 2014년 출시한 MMORPG로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서 5천만 명 이상 즐기고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인기 게임입니다. 한국 게임으로 흔치 않게 모바일, 콘솔 등 확장하며 글로벌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의 나라는 검은 사막 개발진의 새로운 도전과 시도들이 다양하게 시도된 콘텐츠입니다. 중세 유럽 판타지 배경의 조선의 접목, 새로운 지역의 확장, 우리나라의 전통과 역사를 선보이며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선사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게임 내에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과 업무 협약을 맺어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로 선보였습니다. 올 5월에는 아침의 나라 후속편인 아침의 나라 서울을 검은 사막 배경의 시초가 되는 프랑스 베이낙에서 최초 공개하고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 기간 파리 시내의 한국 홍보관인 코리아 하우스에 참가해 한국을 대표하는 게임으로 한국 위상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매체 호평도 이어졌습니다. PC게이머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펄어비스의 지속적인 노력이 대단하다며 아침의 나라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기 위한 개발진의 정성과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MMORPG, 미터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건축물은 물론 의복, 음식까지 조선시대의 모습이 아름답게 표현됐다며 스토리 또한 한국 전통과 설화를 담은 한 편의 러브레터를 으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했습니다. 8월 7일 선보인 아침의 나라 서울은 수도 서울을 모험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경복궁과 광화문, 경회로, 창덕궁 등 웅장한 조선시대 배경의 궁궐과 한양 육조거리 등을 게임 안에 실감나게 구현했습니다. 경복궁에서는 출입이 제한된 근정전 내부 등 게임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구경할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 30대 한국인이 창업한 스타트업이 설립 약 2년 만에 기업 가치 3조 원을 인정받고 수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과 미 경제 매체 CNBC 등에 따르면 30대 한국인이 창업한 스타트업 스토리 프로토콜이 8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세계적인 벤처캐피탈 앤드리슨 호로비츠에서 주도한 이번 투자 유치에는 가상화폐 투자 벤처캐피털인 폴리체인과 영국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앨런 하워드의 투자 펀드 브레반 하워드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는 초기 투자를 포함해 세 번째로 총 투자 유치 금액도 1억 4천만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총 운용 자산 규모가 42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벤처캐피털인 앤드리슨 호로비츠가 세 번의 투자 유치를 모두 주도했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삼성의 해외 투자 회사인 삼성넥스트와 하이브 설립자 방시혁 의장 등도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번 투자 유치에서 평가받은 기업 가치는 22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2022년 6월에 회사가 설립되고 불과 2년여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스토리 프로토콜은 IP 소유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사용처를 추적하고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한 발전을 이루면서 지식재산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와중에 스토리 프로토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IP를 보호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창작자는 스토리를 통해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플랫폼에 저장함으로써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식재산권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프로토콜은 2026년 영미권 웹소설 플랫폼 레디쉬를 창업하고 5년 만인 2021년 카카오에 5천억 원에 매각한 바 있는 이승윤 대표가 구글 AI 조직인 딥마인드 출신의 제이슨 자오 등과 함께 창업했습니다. 이 대표는 레디쉬 매각과 함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글로벌 전략 담당을 역임하다가 2021년 회사를 그만두고 스토리 프로토콜 창업에 주력해왔습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 SK네트워크스가 SBVA에서 새로 결성하는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알파 인텔리전스 펀드에 3천만 달러를 출자하기로 결정해 AI 기업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SK네트워크스는 SBVA에서 결성하는 대규모 AI 펀드의 주요 출자자로 참여합니다. 펀드의 규모는 1억 3천만 달러로 SK네트워크스는 3천만 달러를 출자할 예정입니다. SBVA는 소프트뱅크 그룹 산하에 있는 창업 투자 회사로 시작해 지난해 손태장 미승토 회장과 이준표 SBVA 대표, 티아라 아츠시 미슬토 매니징 디렉터가 공동 설립한 DA오브에 인수됐습니다.
SBVA는 현재 2조 5천억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결성하는 알파인텔리전스 펀드는 AI와 로보틱스, 딥테크 등 분야의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SK네트워크스는 해당 펀드 참여사 중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출자하게 됐습니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명으로 그룹 전사가 AI 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SK네트워크스 역시 이번 투자로 본격적인 AI 기업 전환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분석됩니다. 최 회장은 지난 6월 열렸던 경영전략회의에서 그룹 보유 역량을 활용해 AI 서비스부터 인프라까지 AI 밸류체인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SK그룹은 오는 2026년까지 80조 원을 투입해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네트워크스 역시 이에 발맞춰 올해 일부 사업 구조를 재편해 사업 체질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번 투자로 AI 기업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SK네트워크스는 이달 자동차 관리 사업인 스피드메이트와 무역 담당인 트레이딩 사업부를 분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피드메이트 사업부는 오는 6월, 트레이딩 사업부는 12월 새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SK네트워크스는 20일 자회사 SK렌터카 매각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약 8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매각을 마친 SK네트워크스는 한층 더 안정화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AI 기반 사업 모델 전환을 가속해 구성원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SK그룹의 전사 차원 AI 기업 전환에 대한 전략은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이천 포럼 2024에서 더욱 담금질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최 회장을 비롯해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네트워크스 등 계열사 CEO들이 모두 참석하며 그룹의 AI 혁신과 디지털 전환, 고유 경영 체계인 SKMS 실천 및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 펄어비스가 게임스컴 2024에서 글로벌 고성능 컴퓨팅의 선두주자 AMD와 협업한다고 밝혔습니다. 붉은 사막은 펄어비스의 차세대 게임 엔진 블랙스페이스 엔진으로 개발하고 있는 차기작입니다. 섬세한 그래픽과 강렬하고 속도감 있는 액션 등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스타일의 플레이와 다채롭고 깊이 있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글로벌 팬들은 AMD PC로 구성된 펄어비스 게임스컴 부스에서 붉은 사막을 시연할 수 있습니다. AMD는 펄어비스 붉은 사막 부스의 고성능 PC를 지원합니다. 양사는 붉은 사막 시연을 위해 그동안 긴밀히 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붉은 사막은 AMD의 최신 그래픽 기술을 지원하며 2023년 게임스컴 AMD 부스에서 붉은 사막 비공개 시연을 진행해 주목받았습니다. 한편 펄어비스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글로벌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 2024에 BC로 참가합니다. 붉은 사막 부스는 게임스컴 쾰른 메세 전시장 엔터테인먼트 구역 6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 올해 2분기 국내 게임업계 3인 중 넥슨과 넷마블이 역대 분기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게임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던 NC소프트는 전년 동기 대비 75% 급감하면서 겨우 적자를 면했습니다. 이에 따라 NC소프트는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여러 방향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넥슨은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중국 시장에서 크게 흥행해 성공해 매출 1조 762억 원, 영업이익 3,974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분기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30%, 64% 증가했습니다. 넷마블 같은 기간 매출 7,821억 원을 기록해 약 30% 성장했으며 영업이익도 1,112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지난 5월 출시한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큰 인기를 끌며 넷마블의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NC는 같은 기간 신작 흥행 실패와 기존작 인기 감소로 인해 매출은 3,689억 원으로 16%가량 줄었고 영업이익은 75% 급감했습니다. 하반기 출시할 신작을 홍보하기 위해 대규모 마케팅을 진행해 마케팅 비용이 전분기 대비 152% 증가한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듯 유례없는 위기를 맞은 NC소프트는 하반기에는 악실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방향으로 상황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출시가 가시권에 들어온 신작 호연에 대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연의 평이 현재까지는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달 진행한 호연 쇼케이스에서 NC소프트는 호연은 서브컬처 장르와는 거리가 있는 게임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지만 실상 게임은 서브컬처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호연 흥행 여부에 대해서 NC소프트가 서브컬처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있는지는 출시 이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평입니다. NC소프트는 리니지로 굳혀진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신작들의 장르를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언급한 호연도 그렇지만 최근 출시한 배틀크러쉬 역시 NC에서는 처음 도전하는 난투형 액션 장르였습니다. 이후 출시 예정인 신작들인 프로젝트 LLL과 이니지 키우기, 도구리 어드벤처 등도 NC로서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작품들입니다. 또 NC소프트는 외부 게임사 투자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 외부 IP 확보에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스웨덴의 게임 개발사 문 로버 게임즈에 약 48억 원의 초기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문 로버 게임즈는 EA 다이즈 출신 개발자들이 설립한 FPS 게임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배틀필드 시리즈와 파크라이, 톰 클랜시 더 디비전 등 수작으로 꼽히는 FPS 게임 개발에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문 로버 게임즈는 현재 1인칭 협동 FPS 장르인 프로젝트 올더스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C소프트는 이외에도 지난 5일 서브컬처 장르 전문 개발사인 빅게임 스튜디오에 370억 원 규모 지분 및 판권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빅게임 스튜디오는 7개 대제 그랜드 크로스와 블랙 클로버 모바일 등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현재는 브레이커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이번 투자를 통해 브레이커스의 판권을 얻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NC소프트의 이 같은 행보는 그간 서브컬처 장르의 거부감을 보이던 모습과는 다르게 해당 장르 역시 본격적으로 진입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비춰집니다. 박병무 NC소프트 공동대표는 빅게임 스튜디오 투자를 진행하면서 브레이커스 퍼블리싱은 NC의 게임 포트폴리오 확장에 유의미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포유라이프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급증하는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평택 내공장에 6세대 디램 생산 라인을 구축합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최근 P4 낸드 플래시에 이어 디램 라인 투자까지 확정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P4의 디램 공정 장비 반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될 6세대 디램은 일시로 불리는 10나노미터 초반대인 차세대 디램입니다. 내년 6월 중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6세대 일시 디램은 아직 세계 시장에서 상용화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 발 먼저 양산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불어날 메모리 수요를 소화해낼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투자는 차세대 디램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고 출하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는 올 연말부터 일시 디램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P4 착공을 시작하고 올해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P4는 전력과 수도 등 인프라 단계까지는 모두 완료했지만 반도체 경기 침체로 생산 라인을 구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시장이 다시 일어서자 삼성전자는 올해 중순께부터 시설 증설 및 투자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먼저 P4의 낸드 플래시 설비를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는 일시 디램 생산 설비까지 들이게 됐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평균 디램 가격은 5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는 서버 시장이 커지면서 디램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삼성전자는 P4를 가동하게 되면서 2024년 35%의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가 일시 디램에 투자하는 이유로는 HBM의 영향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하반기 출하를 목표로 하는 HBM4 6세대에 해당 램을 활용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표한 대로 HBM4의 일시 디램이 탑재될 경우 P사는 차세대 HBM 생산의 요충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포유라이프였습니다. 크래프톤이 탱고 게임웍스 개발 인력을 영입해 일본 시장 첫 투자에 나섭니다. 크래프톤은 일본 게임 시장 투자를 향한 첫 발로 탱고 게임웍스의 개발 인력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엑스박스 및 제니맥스와 협력해 탱고 게임웍스의 인기 IP 하이파이 러시도 같이 확보하게 됩니다. 탱고 게임웍스는 2010년 설립된 일본의 게임 개발사입니다. 대표작으로는 리듬 액션 게임 하이파이 러시와 서바이벌 호러 게임 디 이블 위딘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하이파이 러시는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압도적 긍정적 평가를 받고 더 게임 어워드 2024에서 최고의 오디오 디자인상을 비롯 여러 수상 이력을 남긴 명작입니다. 탱고 게임웍스는 지난 2021년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돼 승승장구하나 싶었지만 지난 5월 폐업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에 크래프톤은 탱고 게임웍스가 가진 게임 개발을 향한 장인 정신과 새로운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성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 일본 게임 시장의 첫 투자로 탱고 게임웍스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크래프톤은 이번 인수를 통해 하이파이 러시 차기작 개발을 포함해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탱고 게임웍스 개발 인력들이 크래프톤에서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협조적인 상태입니다. 크래프톤은 이와 같은 결정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창의적인 게임성을 발굴하고 크리에이터를 존중하는 크래프톤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매력적인 게임성을 지닌 크리에이티브를 찾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한때 미국에서 성행했던 현대기아차 대상 절도 범죄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해 보안 강화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손실 데이터 연구소 HLDI의 자료를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은 현대차와 기아 차량의 도난 빈도가 업그레이드 전과 비교해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트 무어 HLDI 수석 부사장은 두 회사의 해결책은 매우 효과적이라며 전자식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현대차나 기아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딜러에게 전화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대해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모빌라이저는 자동차 리모컨 키의 특수암호가 내장된 팁을 탑재해 암호와 동일한 코드를 가진 신호가 잡히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도난 방지 장치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에 따르면 지난 7월 중순 기준 해당 차량의 약 60%가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이후에도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대상으로 한 도난 빈도가 다른 제조사 차량들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HLDI는 설명했습니다. HLDI는 현대차와 기아 차량의 도난 빈도가 높은 이유가 소프트웨어 기반 이모빌라이저를 작동시키려면 운전자가 리모컨 키를 이용해 차를 잠가야 하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차 문 손잡이에 탑재된 스위치를 이용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현대차와 기아 차량의 기물 파손 보상 청구 빈도는 다른 제조사 차량에 비해 5배가량 많았습니다. HLDI는 절도범들이 차량의 창문을 깨고 들어가 절도를 시도하는데 이모빌라이저 적용으로 절도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져 피해자들이 기물 파손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현대 차기차 차량의 기물 파손 빈도는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지 않은 차량에 비해 61% 증가했습니다. 무어 부사장은 이런 추세를 보면 도둑들이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훔치기가 더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유행이 식어감에 따라 이들 차량의 도난 보험금 청구율은 점차 다른 브랜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지난 2022년 8월쯤부터 틱톡 등 SNS를 통해 승용차를 훔치는 범죄가 놀이처럼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범죄에는 현대차와 기아 차량 중 푸시버튼 시동 장치와 내부에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은 기본 트림 차량이 주범행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초부터 절도 피해 가능성이 있는 미국 내 차량을 대상으로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원해왔습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 현대차가 최근 하이브리드 모델 인기에 힘입어 지난 7월 미국 시장에서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반면 기아는 월간 판매량이 두 자릿수 비율로 떨어지며 실적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은 현지 시간 지난 7월 미국 판매량 69,202대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 기록한 66,527대보다 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판매된 현대차 전체 모델 가운데 투싼 하이브리드 HEV 판매량은 전년 같은 달보다 109% 늘어났으며 산타페 HEV는 75%, 엘란트라 한국명 아반떼 HEV는 13% 증가하는 등 하이브리드 차종 전체 판매량이 같은 기간 67% 상승하면서 역대 7월 중 최고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현대차는 소매 판매에서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비중이 25%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소나타와 팰리세이드의 판매량도 소매 시장에서 각각 65%, 41% 증가하며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 최고 경영자는 7월에는 CDK 사이버 공격 여파로 인한 어려운 출발에도 불구하고 HEV와 전기차 라인업에 힘입어 월간 판매량이 4% 증가하며 견고한 실적을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중순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동차 딜러들이 사용하는 판매 재고 관리 시스템인 CDK 소프트웨어가 랜섬웨어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악성 소프트웨어 공격을 받아 판매에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를 겪었으며 이 사태의 여파가 7월 초까지 일부 이어진 바 있습니다. 기아 미국 판매법인 역시 지난 7월 63,580대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기록한 7930대보다 10.4% 감소한 수치입니다. 차종별 판매 비중은 스포츠 유틸리티 SUV 모델이 76%,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모델이 1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기아의 대표 SUV 모델인 셀토스와 스포티지는 각각 5%, 4% 판매량이 상승하며 역대 7월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에릭 왓슨 기아 미국 판매법인 영업 담당 부사장은 기아는 곧 출시를 앞둔 카니발 상품성 개선 모델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해 전동화 모델 라인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이하 한경협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코리아의 체코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두코바니 테멜린 지역에 신규 원전 최대 4기를 짓는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습니다. 수주 규모는 최대 48조 원에 이릅니다. 한경협은 이번 원전 건설 사업 수주는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제조업 강국 체코에서 거둔 쾌거라며 가격 경쟁력과 적기 시공 역량을 갖춘 우리 기업과 이를 지원한 정부가 하나가 되어 이뤄낸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를 계기로 향후 한국과 체코 간 무역 투자, 과학기술, 에너지 등 경제산업 전반의 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경협도 체코 경제계와의 교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원전 설계부터 건설, 운전, 정비 등 원전 생태계 전체를 수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 만큼 원전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음은 물론 향후 K원전의 해외 수주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최종 계약까지 협상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 LG전자가 한국, 미국에 이어 유럽의 에어솔루션 연구소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유럽 현지 기후에 최적화된 맞춤형 고효율 공조 솔루션 연구를 위한 에어솔루션 연구소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설립했습니다. 이곳은 한국 창원, 미국 애틀랜타에 이은 세 번째 글로벌 에어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이번 에어솔루션 연구소 신설을 통해 B2B 사업의 중요한 축인 냉난방 공조 HVAC 사업 역량을 강화해 유럽 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연구소는 천약 400평 규모입니다. 주거용은 물론 상업용, 산업용까지 다양한 HVAC 신제품을 유럽 현지 실사용 환경에 맞춰 설치 테스트하면서 차별화된 품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럽 에어솔루션 연구소는 지난달 북유럽의 호칸에서도 최고 수준의 난방 성능을 내는 히트펌프를 만들기 위해 지난달 출범한 유럽 첨단 히트펌프 연구 컨소시엄 ECAHR의 운영도 담당합니다. 또 히트펌프, 스마트홈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현지 인재도 적극 채용 육성에 고성장 중인 유럽 HVAC 시장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럽은 탄소 중립 에너지 정책으로 최근 HVAC 사업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2024년 기준 유럽 HVAC 시장 규모를 약 13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향후 3년간 약 5%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고효율 전기 제품 수요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고효율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고효율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을 비롯한 LG전자 HVAC 솔루션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핵심 부품 기술력인 코어테크로부터 비롯됩니다. LG전자는 공조 제품을 포함한 가전의 핵심 부품인 컴프레서와 모터를 자체 개발해 생산합니다. 또 열교환기, 인버터, 히트펌프 기술 등을 진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R&D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G전자는 특히 HVAC 사업에서 현지 완결형 체제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R&D부터 판매와 유지보수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판매처인 현지에서 수행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춰 나갑니다. 그 일환으로 북미, 중남미, 유럽, 아시아 등 세계 43개 국가 62개 지역의 HVAC 아카데미를 갖추고 매년 3만 명이 넘는 냉난방 공조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재성 LG전자 H&A 사업본부 에어솔루션 사업부장 부사장은 탈탄소 및 전기화에 대응하고 지역별 기후에 특화된 공조 제품을 개발하는 등 차별화된 솔루션으로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공조 시장을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신제품을 공개하는 갤럭시 언팩을 2일 앞두고 절대반지로 불리는 갤럭시링의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링의 국내 출고가는 49만 원대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갤럭시링의 정보는 국내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갤럭시 언팩 이후 게시돼야 할 신제품의 게시물이 오류로 게시돼 갤럭시링 종류와 가격 등이 노출됐습니다. 삼성전자 최초의 반지 형태 폼팩터인 갤럭시링은 헬스케어 기능에 특화됐습니다. 이를 위해 완충 시 24시간 이상 사용 가능한 배터리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갤럭시링은 헬스케어 기능 중에서도 수면의 질 측정과 관리가 핵심 기능입니다. 온도와 진동 센서 등을 탑재해 수면 중 혈당과 심박수, 산소 포화도, 수면 품질, 생리주기 등 건강 정보를 측정하고 관리합니다. 기존의 같은 역할을 해오던 스마트워치보다 더 피부에 밀착하고 수면 중에도 자연스럽게 착용할 수 있는 만큼 기존보다 더욱 정밀한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능은 갤럭시 신제품들의 AI가 적용되면서 더욱 정교하고 유익한 헬스케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갤럭시 AI와 폼팩터 간 연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갤럭시링은 블랙과 골드, 실버 등 3가지 색상으로 손가락 크기에 따라 9개의 크기로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의 폭은 1안파, 두께는 1에서 2, 무게는 최대 2.9으로 추정됩니다. 갤럭시링은 지난 1월 미국 세너제이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언팩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 사장은 디지털 헬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시 모니터링이다라며 갤럭시 워치만으로는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필수 건강 정보를 주고받고 인공지능 AI 분석하는데 부족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갤럭시 링의 경쟁 제품으로는 핀란드 기업인 오라의 오라 링이 꼽힙니다. 오라는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스마트 링인 오라 링을 출시해 현재는 3세대 제품까지 출시한 상태입니다. 다만 오라 링을 사용하는 대다수가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질적인 경쟁 상대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IT 전문 매체 시넷에 따르면 오라 링 사용자 중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전체의 약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갤럭시 링은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주타겟층으로 하는 제품이니만큼 갤럭시 링 출시 이후 오라 링과 경쟁하게 될 일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새로운 스마트 링이 출시하면서 폼팩터 시장에 관심이 높아져 서로 상부상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오는 10일 갤럭시 언팩을 진행합니다. 이번 언팩에서는 폴더블 신제품인 갤럭시 Z 플립 폴드 6과 스마트워치 신제품 갤럭시 워치 7,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3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플립 폴드 시리즈는 갤럭시 AI 실시간 통역 기능을 갤럭시 전화 기능뿐 아니라 카카오톡 등 음성 전화 기능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3자 서드파티 메시지 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AI 기능을 고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 스마일게이트가 에픽 세븐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2024이하 27WC 2024를 개막한다고 밝혔습니다. 27WC는 에픽 세븐이 서비스되고 있는 한국, 글로벌, 아시아, 일본, 유럽 등 총 5개 서버의 권역별 이용자들 중 월드 아레나 최강자들이 참가하는 글로벌 스포츠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6일 개막하며 총 상금 10만 달러 하나 약 1억 3,600만 원을 두고 앞으로 약 2개월간 대장정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회에 앞서 지난달 8일부터 23일까지 게임 내에서 진행된 선발전을 통해 통합 랭킹 기준 각 서버별 최소 8인에서 16인까지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예선 진출자들은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본선 시드를 놓고 자웅을 겨룹니다. 본선 시드는 한국 2개, 글로벌 2개, 아시아 2개, 일본 1개, 유럽 1개 등 총 8개로 구성됩니다. 시드를 확보한 8위는 7월 21조 추첨식으로 상대를 결정한 뒤 내달 3일부터 11일까지 결승 진출자를 가립니다. 대망의 결승전은 8월 31일 서울 동대문 V스페이스 V, SPAC 스튜디오에서 펼쳐집니다. 이용자들은 유료 티켓 구매 후 현장 관람도 가능합니다. 스마일게이트는 이를 위해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개최하고 사회공헌의 일환인 희망기부 캠페인 부스와 공식 굿즈샵, 유저 창작 마켓 등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한 27WC 2024의 모든 대회는 에픽7 공식 유튜브와 트위치 채널 영어 중계 한정에서 생중계됩니다. 글로벌 축제답게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번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의 중계를 제공합니다. 또한 대회가 온라인 중계로 진행되는 만큼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됐습니다. 이용자들은 방송 중 제공되는 암호를 통해 선물 상자를 열어 생명의 잎사귀, 골드 등 게임 내 주요 재화를 획득할 수 있고 공식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다양한 추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선부터는 승부 예측 등의 스페셜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27WC 2024의 상세 일정과 대진표 등 대회 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 르노코리아 신차 홍보 영상에서 출연 직원이 남성 혐오로 알려진 집게 손 동작을 해 불매운동의 조짐이 보이는 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르노코리아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신차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홍보 영상에 등장한 여성 매니저가 남성 혐오 표현인 집게 손 동작을 한 장면이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르노코리아는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바로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직원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영상을 보면 해당 직원은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집게 모양으로 만들어 남성 혐오를 표현하는 동작을 한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노출시켰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해당 동작이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조롱할 때 쓰는 손동작이라며 해당 장면을 캡처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해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특정 동작에 대해 일부는 필요하지 않은 동작으로 쓸데 없는 오해를 샀다 질책하기도 하면서 얼굴이 전부 노출되는 상황에서 직원이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그런 손동작을 했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불매운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조짐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블라인드 등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게시글들을 확인해 보면 차는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남현 브랜드를 누가 구매하겠느냐, 신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번 논란으로 관심이 사라졌다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극일운동인 보이콧 재팬을 패러디해 보이콧 르노 이미지를 만들어 게시하는 등 해당 논란이 불매운동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르노 코리아는 논란 후 즉각 대처한 뒤 르노 인사이드 게시글을 통해 최근 발생한 당사의 사내 홍보용 콘텐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관련 논란에 깊은 우려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 당사자에 대한 조사위원회는 인사, 법무 등 내부 구성원은 물론 필요시 외부 전문가도 포함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조사위원회 결과 도출 전까지 당사자의 직무수행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집게 손 논란은 이번 르노 삼성뿐만 아니라 게임업계 등 여러 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게 손 동작이 처음 크게 논란이 일었던 것은 지난해 11월 넥슨의 게임 홍보 영상에서 여성 캐릭터가 해당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을 때입니다. 이후 게임업계는 전반적으로 자사의 콘텐츠를 점검해 집게 손을 찾아내 삭제하는 등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 NC소프트이아 NC가 난투형 대전 액션 신작 배틀크러쉬 BATTL이 CRUSH의 얼리 액세스 앞서 해보기 버전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배틀크러쉬는 이날 오후 4시 한국, 북미, 유럽, 아시아, 동남아 등 100개국에서 동시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용자는 닌텐도 스위치, 스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플랫폼은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얼리 액세스 버전에서는 첫 번째 시즌 대난투 시대가 열립니다. 이용자는 30명이 참여해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배틀로얄 한 이용자가 3종의 캐릭터를 선택해 참여하는 난투 1일로 진행되는 듀얼 등 3가지 게임 모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배틀로얄과 난투 모드는 팀전과 개인전으로 구분됩니다. 팀전의 경우 배틀로얄은 3인 1조, 난투 모드는 2인 1조로 구성됩니다. 배틀크러쉬는 신화 속 인물을 모티브로 제작한 15종의 캐릭터를 선보입니다. 각 캐릭터는 고유의 액션 스킬을 보유해 전략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게임 플레이 및 배틀 패스를 통해 얻는 재화로 캐릭터를 꾸밀 수 있습니다. NC는 배틀크러쉬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모든 이용자는 게임 접속을 통해 프레이아 스킨 프리미엄 칼릭서 체험팩 프로필 이미지 5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틀크러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
스마일게이트는 슈퍼크리에이티브에서 개발한 글로벌 히트 모바일 RPG 에픽7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쇼케이스 영상을 통해 신규 월광 영웅 신월의 루나의 정보를 최초 공개하고 다양한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 일정을 공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영상에서 공개된 신월의 루나는 5성 등급의 빛속성 마도사입니다. 다정하고 따뜻한 성품을 지닌 반인발용으로 또 다른 용족 영웅인 유피네를 친동생처럼 아낍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용들의 전쟁을 끝낸 영웅이지만 출생의 비밀을 숨긴 채 인간 사이에 섞여 궁중 마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신월의 루나는 빛의 참격, 복마의 창, 달의 심판 등의 스킬을 보유하고 있으며 데미지를 제외한 적 영웅과 아티팩트의 스킬로 발생하는 약화 효과를 한번 무효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달의 심판 스킬로 적 전체의 강화 효과를 전부 해제하고 봉인과 강화 불가를 발생시켜 전투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4일 예정된 신월의 루나 정식 업데이트를 기념해 카운트다운 출석 이벤트와 출시 기념 출석 이벤트도 병행됩니다. 카운트다운 이벤트는 출시 3일 전부터, 루나가 드리는 선물 14일 출석 이벤트는 내달 4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용자들은 출석만 해도 신비의 매달 600개를 포함해 성약 한정 영웅 루나와 5성 아티팩트 소환권 등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는 27일 순차적으로 신규 월광극장 혹한의 날들이 업데이트됩니다. 혹한의 날들은 평행 세계 에우레카 대륙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신월의 루나와 함께 기존에 업데이트되었던 영웅 나락의 세실리아와 심연의 유피네 등이 등장합니다. 카룬족과 윈드족 두 용족의 오랜 전쟁 속에서 신월의 루나와 나락의 세실리아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한편 원하는 장비 세트를 선택해 획득할 수 있는 전투 콘텐츠 균열의 새로운 시즌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즌 2에서는 새로운 보스 몬스터 심해의 폭군 크라켄이 추가됩니다. 또한 전반적인 플레이 난이도를 완화하고 균열 재입장 시 소모되는 행동력 소모량도 줄여 이용자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시즌 보상으로 제공되는 재련 재료도 원하는 것을 선택해 획득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보스별로 특징을 파악해 공략해야 하는 전투 콘텐츠 실현의 전당도 신월의 루나 업데이트에 맞춰 새로운 이벤트 보스 심연의 유피네가 추가됩니다. 더불어 실현의 전당에서 획득 가능한 5성 월광 영웅의 전용 장비 2종도 업데이트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레나가 큰 폭으로 바뀝니다. 우선 아레나 입장 시 선택할 수 있는 대전 상대가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고 3명 중 1명의 상대만 승리해도 대전 상대 목록이 바뀌어 보다 다양한 상대들과 대결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또 높은 연승을 달성할수록 보상이 증가하도록 변경되고 테두리와 시즌 장비를 획득할 수 있는 아레나 패스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신규 티어 엠페러를 추가하고 빠른 대전 기능을 업데이트해 하루에 최대 10번까지 대전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신월의 루나를 비롯한 에픽7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에픽7 공식 커뮤니티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요라이프였습니다. 스마일게이트가 스토브 런처를 통해 신작 MMORPG 더 로드가칭 출시 일정을 깜짝 공개하면서 올해 신작 출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더 로드는 로아넴 핵심 개발진이 포진된 NX3 게임즈 NX3GEMES에서 개발 중인 하드코어 MMORPG입니다. 로아넴 총괄을 맡았던 김효재 PD가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모바일과 PC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더 로드는 8종의 무기와 어빌리티 시스템을 활용해 2배까지가 넘는 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등 자유도를 크게 높여 게이머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외에도 포토 스캔 기술을 활용한 사실감 넘치는 3D 맵과 아트워크, 최대 600명이 동시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실시간 RVR 진영 대진영이 특징입니다. 스마일게이트와 NX3 게임즈는 지난해 6월 더 로드에 대한 퍼블리싱 소식을 처음 전했으며 당시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와 로스트아크, 에픽7 등 글로벌 히트작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 공략 노하우를 활용해 더 로드에 적용하겠다며 자신감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스마일게이트는 이외에도 하반기 서브컬처 수집형 RPG인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카제나를 올해 하반기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 지역에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카제나는 서브컬처 명가로 알려진 슈퍼크리에이티브에서 개발 중인 신작으로 수집형을 기반으로 로그라이크 등 다양한 장르를 도입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플레이 방식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에픽7 등으로 이미 검증이 완료된 슈퍼크리에이티브의 2D 아트웍과 애니메이션 연출력을 더해 글로벌 서브컬처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이용자들은 X구 트위터와 유튜브를 통해 카제나의 최신 소식을 접할 수 있으며 글로벌 이용자들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트위치, 디스코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는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게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개최한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3에서 선보인 로스트아크 모바일 역시 올해 출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로스트아크 모바일은 얼리얼 엔진오를 사용해 PC게임 수준의 그래픽과 연출을 보이면서도 모바일 환경에 맞는 최적화를 완벽히 갖춘 모습을 자랑했습니다. 지스타에서는 혼자 진행하는 스토리 던전인 영광의 벽과 파티 플레이용 던전인 모라이 유적의 체험을 진행했으며 게임은 이미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 출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스마일게이트는 아직까지 로스트아크 모바일의 정식 출시일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 로스트아크 모바일의 제작 리더십을 이정환 신임 디렉터 체제로 변경했으며 빠르면 올해 9월 베타 테스트를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임업계에서는 로스트아크 모바일이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정식 출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는 현재 카카오톡을 통해 로스트아크 모바일 공식 채널을 개설한 상태입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가 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 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 기만 광고를 한 통신사 4곳에 대해 총 14억 1,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 4억 2천만 원, KT 4억 3,800만 원, SK브로드밴드 3억 1,400만 원, LGU 플러스 2억 9,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사 4곳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중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 광고 위반 행위 465건 28.7%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텔레콤 32.7%, KT 29.9%, SK브로드밴드 24.5%, LGU 플러스 23.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 4곳의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인터넷 TV 가입 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 실적 등 구체적 이용 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의 기만 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최고 등으로 표시하거나 위약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의 허위 광고가 15%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150만원 할인, 90만원 상당 혜택 등 약정 할인, 결합 할인, 기본 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 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한 과장 광고가 2.3%였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날 허위과장 기만 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유라이프였습니다. 넷마블이 올해 신작 게임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실적 개선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후 2분기부터는 신작들을 속도감 있게 선보여 본격적인 외형 성장을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올해 여러 신작들을 출시하면서 성장 원동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신작 부재에도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면서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을 이룰 것으로 분석됩니다. 넷마블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5,854억 원, 영업이익 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9%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마이너스 282억 원 대비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는 영입비용과 인건비 등을 줄여 경영 효율화를 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넷마블은 지난 4월 말 대형 MMORPG 아스달 연대기 세계의 세력이야 아스달 연대기를 출시했으며 지난 8일에는 액션 RPG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야 나올랩을 선보였습니다. 아스달 연대기는 세력 전쟁을 주력 콘텐츠로 하는 게임인 만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과금을 하는 이용자들이 많아 매출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넷마블 관계자는 아스달 연대기는 아직 서비스 초기라 지켜보고 있지만 성과는 좋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나올랩은 출시 5일 만에 국내 양대 마켓 1위를 차지하는 등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프랑스 등 글로벌 15개국에서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톱10에 들어가는 등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출시 첫날 매출 140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스달 연대기와 나울랩의 성과는 2분기에는 온기 반영되지 않지만 3분기부터 진면목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넷마블은 나울랩의 흥행 성공에도 이달 29일 또 다른 신작 레이븐이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넷마블 몬스터에서 개발하고 있는 레이븐이는 지난 2015년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상을 비롯해 6관왕을 휩쓴 액션 RPG 레이븐의 정식 후속작입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국내 이용자 대상으로 사전 등록을 시작했으며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을 넘기는 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넷마블 관계자는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 4월과 5월 연이어 출시한 아스달 연대기와 나울랩 등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29일 선보이는 레이븐이를 비롯해 하반기에도 7개의 대제 키우기 등 4종의 신작 라인업이 준비돼 있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1분기는 신작 부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비용 효율화로 영업 흑자를 기록하는 등 내실 다지기에 주력했다며 게임 사업의 경쟁력을 확실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전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증권가에서도 넷마블의 실적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해 목표주가 상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신작 흥행 등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넷마블 목표주가를 기존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도 나울랩의 글로벌 흥행을 언급하면서 목표주가를 6만 8천 원에서 8만 6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외에도 5곳 이상의 증권사에서 목표주가를 상향했습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 카카오가 톡비즈 성장에 힘입어 역대 1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카카오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20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2.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9일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 9,884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5% 증가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순이익은 677억 원으로 721.6% 늘었습니다. 카카오는 국내 시장에서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공세 속에서도 톡비즈 부문이 선방하면서 이 같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 1분기 플랫폼 부문 매출은 9,548억 원, 콘텐츠 부문 매출은 5,221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보다 13%, 33% 늘었습니다. 플랫폼 부문 중에서도 카카오톡을 통해 광고, 커머스 상거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톡비즈 매출은 5,22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습니다. 톡비즈의 선물하기, 톡스토어 등 거래형 사업 매출은 2,435억 원을 기록했으며 광고 매출은 2,786억 원으로 각각 5%, 10% 성장했으며 특히 톡채널과 알림톡을 포함한 비즈니스 메시지는 활성 광고주가 12% 증가했습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중국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마케팅 확대 움직임에 기민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예산을 확보하면서 업황 대비 견조한 성장을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톡채널, 선물하기처럼 카카오톡의 본질에 부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톡비즈 성장의 제도약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AI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의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는 이날 컨퍼런스콜을 통해 AI 기술의 일상화와 대중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거대 AI 언어 모델인 GPT를 비롯해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모델 칼로 등을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브레인의 기술 역량과 카카오가 보유한 서비스 강점을 결합해 속도감 있게 AI 서비스를 내놓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정 대표는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가장 대중적인 방식이 텍스트 기반의 채팅 형태이고 카카오톡이 이 부분에서 독보적인 사용자 경험을 갖고 있다며 채팅 맥락에 적합한 AI 기반 콘텐츠 구독이나 상담 형태의 서비스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다 다양한 형태 AI 서비스를 쉽게 발견하고 마음껏 테스트할 수 있는 AI 플레이그라운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카카오는 AI 연구개발 자회사 카카오 브레인의 초거대 AI 기반 언어 모델과 이미지 생성 모델 등 안녕하세요 토요라이프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NC소프트가 최근 무보증 사채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하락하고 대표작인 리니지 시리즈의 슈퍼계정 의혹에다 사내 직원들 대상으로 권고사직까지 진행하면서 그야말로 바람 잘 날 없는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2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NC소프트는 최근 비개발 지원 부서에 소속된 직원을 중심으로 개별적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구조조정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수십 명 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발 직군에 속하는 직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안팎으로는 권고사직 대상자가 세 자릿수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최근 대표작인 리니지 시리즈에서 관리자 계정인 슈퍼 계정을 이용해 이용자 간 경쟁에 참여해 경쟁심을 유발하고 이른바 현질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NC의 현장 조사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대상은 NC소프트의 대표작 리니지-M과 리니지2M 등입니다. 해당 게임의 이용자들은 지난달 공정위의 운영사 측의 슈퍼 계정 사용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NC가 슈퍼 계정을 만들어 이용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경쟁심을 유발해 과금을 유도했다는 주장입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사측의 슈퍼 계정 운용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또한 확률형 아이템 조작 여부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23일에는 한국신용평가가 NC소프트의 무보증 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습니다. NC소프트의 영업 수익성이 저하돼 현금 흐름 구조가 약화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모바일 게임 수요 트렌드 변화로 인한 사업 변동성 확대와 영업 수익성 회복 지연 전망 등을 감안할 때 NC소프트의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신용등급은 AA로 기존과 같은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한신평은 또 국내에서 미니지라이크 다중접속격할 수행게임 MMORPG 경쟁작들이 출시되면서 기존 게임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며 MMORPG 시장 내 NC소프트의 독보적인 경쟁 우위도 약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업 수익성이 크게 저하된 것에 대해서는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최근 몇 년간 크게 상승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영업 수익성의 하락폭이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NC소프트는 작년 매출이 2022년보다 30.8%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75.4% 급락하는 등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업계 호황으로 인력 규모와 개발자 연봉을 인상했지만 기존작들이 지속적인 부진을 겪으며 매출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큰 기대를 걸고 출시한 신작스론 앤 리버티 역시 부진을 극복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NC소프트는 작년 10월부터 변화경영위원회를 출범하고 경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말에는 창사 이후 첫 공동대표 체제를 도입해 박병무 전 VIG 파트너스 대표를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NC소프트가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NC소프트가 처한 상황에 대해 NC소프트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봐도 힘든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은 극한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출시하게 될 도전적인 신작들의 흥행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라이프입니다. 국내 게임업계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신작 부재 등의 요인으로 부진한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임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최근 발표한 IR 자료에서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4에서 22%, 영업이익은 61에서 74%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작년 4분기 인기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아이템 판매 중단을 결정한 것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넷마블은 1분기 매출 6,382억 원, 영업 손실 6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1분기 이렇다 할 신작의 출시가 없었지만 작년 9월 출시한 세븐나이츠 키우기가 성과를 보이며 전년 동기보다 적자 폭을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부터는 아스달 연대기 3개의 세력을 시작으로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레이븐이 등 대형 신작들의 출시가 예정된 만큼 이후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NC소프트의 1분기 매출은 4,176억 원, 영업이익은 154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리니지-M을 비롯한 리니지 시리즈의 매출 하락과 지난해 출시한 신작스론 앤 리버티의 부진으로 인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NC소프트는 이후 공격적인 인수합병 M&A와 글로벌 시장 공략을 통해 악실적 흐름을 끊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크래프톤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크래프톤의 주가는 전날보다 2.83% 상승한 25만 4천 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인기작인 배틀그라운드의 선정과 올해 출시하게 될 신작 다크앤다커 모바일, 인조이 등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하락세에 대해 올해 1분기는 전체적으로 신작 출시 소식이 없었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새로운 규제들이 생기면서 침체된 것으로 보인다며 2분기부터는 출시가 예고된 신작들도 많이 있고 해외 진출이 예고된 게임도 많은 만큼 신작과 해외 진출의 성공 여부에 따라 흐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라이프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이동통신업계의 인공지능 비서 사업입니다. SKT, KT, LGU 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인공지능 AI라고 하죠. AI 기술 기반의 비서 사업에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뛰어든 곳은 SKT입니다. SKT는 지난해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AI 비서 ADAS을 내놨습니다. 사용자들은 ADAS로 통화 요약, 실시간 통역 콜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DAS는 출시한 달 만에 월간 활성 이용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고 올해 1월 이용자는 144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LGU 플러스는 이달 자체 개발한 AI, 익시를 기반으로 챗 에이전트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통신 요금제를 개인 환경에 맞춰 추천하거나 구독 서비스를 추천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U 플러스는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KT는 기업 간 거래, B2B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KT는 AI 고객센터 솔루션 AICC에 클라우드를 결합한 에이센 클라우드를 출시했습니다. 에이센 클라우드는 실시간 대화록, 상담 어시스턴트, 보이스봇, 챗봇 등의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지난해 KT는 초거대 AI 미드음을 개발했는데요. KT는 향후 미드음을 에이센 클라우드에 적용해 고객의 의도와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감성적인 부분까지 응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개인 고객을 위한 AI 비서 서비스도 준비 중입니다. 리서치 기관 마켓앤마켓에서는 현재 2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AI 시장이 2030년 1800조 원대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통신업계는 기존 사업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판단하고 위기의식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AI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AI 시장에서 서비스 점유율을 확대하려면 우선 일반 이용자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이후 기존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줄줄이 확률 조작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달 29일 나이트 크로우 공지사항을 통해 특정 확률형 아이템 밀종에 대한 웹사이트 내 확률 정보가 실제 확률과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며 실제 게임 내 적용된 확률 정보로 정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이트 크로우는 위메이드가 지난해 4월 국내에 출시한 다중접 소격 할수행 게임 MMORPG입니다. 한때 국내 앱마켓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했으며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해외 시장에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나이트 크로우 운영진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확률형 아이템은 조화의 찬란한 원소 추출로 구매하면 캐릭터 성능 강화에 쓰이는 불물번개 바람땅 원소 아이템을 무작위로 지급하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희귀도가 가장 높은 전설 등급 원소 획득 확률은 0.0198%에서 0.01%로 영웅 등급 원소의 획득 확률은 1%에서 0.32%로 희귀 등급 원소 획득 확률은 7%에서 3.97%로 정정됐습니다. 원소의 실제 획득 확률을 이용자에게 알렸던 확률보다 절반에서 3분의 1에 불과한 낮은 확률로 설정해 놓았다가 확률 정보 공개 이후 정정한 것입니다. 반면 가치가 가장 낮은 고급 등급 원소는 획득률이 91.9802%에서 95.7%로 정정돼 획득률이 실제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게임 운영진은 확률 정보 등록 시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잘못된 정보를 드리게 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이후 문제가 생긴 건 위메이드가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웹제네 뮤 아크엔젤에서는 특정 횟수 뽑기 시도 전까지는 획득 확률이 0%로 설정된 바닥 시스템이 존재하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뮤아크엔젤 운영진은 지난달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확률 오류 발견 사실을 알리고 실제 적용 확률과 다르게 표기된 아이템의 확률을 정정했습니다. 정정하는 과정에서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를 뽑을 수 있는 세트 보물 뽑기 상품의 경우 기존에 공개된 확률과 다르게 360-400레벨의 경우 100회, 401레벨 이상의 경우 150회 뽑기까지 획득률이 아예 0%로 설정돼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뮤아크엔젤 운영진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이용자들에게 사과하고 확률 오류가 발생한 아이템에 대해 4월 중으로 환불 신청 접수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0%로 설정된 건 사기가 아니냐며 웹젠 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 이용자들 역시 최근 공정위의 회사 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개별 획득률이 0.8%로 공시됐던 일부 아이템의 획득률이 실제로는 8분의 1인 0.1%에 불과했던 사실 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한 뒤 본격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이후 첫 조사입니다. 라그나로크 온라인 운영진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사과하고 지난 3일 정기 점검을 실시한 후 전체 이용자들에게 아이템 보상을 했습니다. 개사들이 그동안 확률을 속여왔던 것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행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잘못 기재된 정보 정정에 대한 징계 등의 권한은 없다며 이런 경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 법 개정으로 소비자가 가입한 통신사를 이동하면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현장에서는 최대 13만 원의 지원금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나아가 KT와 LGU는 번호이동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 제도까지 도입한 상태여서 고객이 임의로 요금제를 변경하면 위약금 폭탄을 물게 되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18일 ICT업계에 따르면 최대 50만 원으로 알려진 번호이동 전환 지원금이 이날 오전 기준으로 3만 원에서 13만 원까지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 통신사별 지원금 현황을 보면 SKT는 요금제별로 갤럭시 Z 플립 5, 갤럭시 Z 폴드 4, 갤럭시 퀀텀 4 모델은 5만에서 12만 원, 갤럭시 A15, A24, 아이폰 SE 3 모델은 5만 원을 지급 중입니다. KT는 아이폰 14,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 갤럭시 Z 플립 폴드 4 모델 5만에서 13만 원, 갤럭시 S24, S24 울트라 모델 5만에서 8만 원, 갤럭시 A15, 갤럭시 점프 3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 역시 아이폰 15 프로, 갤럭시 Z 플립 폴드 5 3만에서 10만 원, 갤럭시 A24 5만 1,000원, 갤럭시 A15 4만 4천 원을 지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통신 3사의 번호이동 지원금 규모가 애초 알려진 최대 50만 원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번호이동으로 지원금을 받은 소비자자는 요금제 변경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하던 요금제보다 더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면 자칫 지급받은 지원금보다 더 높은 위약금을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입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번호이동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시지원금 약정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며 공시지원금을 지급하는 약정에 가입하면 가입 당시 요금제를 6개월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요금제를 하향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예로 KT와 LGU에서 번호이동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요금 할인 약정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공시지원금 약정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시지원금과 번호이동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약정 기간의 요금제를 변경하면 두 가지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적은 번호이동 지원금의 이중 약정 등의 문제까지 불거지자 일부 소비자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기대했던 것보다 지원은 적고 자칫하면 위약금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는 50만 원을 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빚 좋은 개살구다라며 얼마 되지도 않는 지원금을 받으려고 이중 약정으로 통신사 변경을 해야 되나 싶습니다. 당분간은 현재 통신사를 유지할 것 같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소비자 불만에 대해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번호 이동 지원금은 시행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아직은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삼성전자가 올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엑시노스를 전방위에 적용할 것으로 전해져 애플 M3 칩과의 정면 승부가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전일 인도에서 엑시노스 AP가 탑재된 중저가형 스마트폰 갤럭시 A35와 갤럭시 A55를 공개했습니다. 두 기종에는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로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 1380과 엑시노스 1480을 각각 탑재합니다. 전자장비 성능 측정 사이트 긱벤치는 엑시노스 1380의 벤치마크 성능 점수는 멀티코어 기준으로 전작보다 13%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지 처리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고 중저가 폰으로 비교적 넉넉한 12의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애플 역시 올해 신제품에 새로운 자체 개발 칩인 M3을 탑재합니다. 애플은 지난 4일 새로운 칩인 M3이 탑재된 맥북 에어 등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모델은 M1 칩이 탑재된 전작보다 최대 60% 인텔 기반 맥북 에어 대비 최대 13배가량 향상된 속도를 제공합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자사의 AP를 탑재한 신제품들은 올해 하반기에 대거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각사가 자체 제작한 칩들이 정면 대결을